우리 물로 백필 거야. 만주들과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돼서 우유적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가 되면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가 통치 방식을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민족 독립운동은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1920년대는 여러 시기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가장 다양한 형태의 민족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1920년대는 우리의 민족의 힘을 더 키움으로써 일제의 지배를 걷어내고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필두로 하여 사회 각 부문별로 각 계층별로 여성들의 여성 운동,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했던 소년 운동, 백정들의 신분 평등 운동이었던 형평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근현대사의 주도적인 계층으로 떠오르게 되는 학생들이 주도했던 60만 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같은 학생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192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민족주의 계열의 다양한 독립운동가들과 사회주의 계열의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1927년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손을 맞잡는 민족협동전선, 민족유일당으로서의 신간회가 탄생하기도 하죠. 먼저 민족실력 양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실력 양성운동, 어서 많이 들어봤던 용어이죠? 그렇죠. 우리 과거에 민족의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했던 애국개몽운동 당시에 사용되었던 실력 양성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다시 또 차용이 되는 거죠. 지금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에 우리 조선이 어떤 상태가 됐나요? 강력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한 일본을 상대로 지금 당장 독립을 쟁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후일에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민족 독립운동 형태가 실력 양성운동 형태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민족 실력 양성운동 중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요,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민중계몽운동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920년) 평양에서는 조만식 선생을 대표로 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는 조직을 탄생시킵니다. 1920년대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던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죠. 이 물산장려운동은 우리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조선인이 직접 사용을 함으로써 민족의 경제적 역량을 보다 더 키워나가자라고 하는 민족운동이었었는데요. 당시 사용되었던 구호들을 보면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와 같은 그런 구호들을 통해서 국산품의 장려, 국산품의 애용을 널리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터도 하나 볼까요? 자스리가 옷든 만가리우. 당시는 한글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였기 때문에 한글에 읽는 순서도 오른쪽부터 읽어야겠죠. 우리가 쓴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이런 구호들을 통해서 국산품 장려 운동을 널리 확대해 나갔던 거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물산장려 운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첫 번째, 당시 국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 기업들이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장 규모도 대단히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국산품 애용운동을 하고 싶어도, 국산품을 사고 싶어도 공장에서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산품의 수요를 공장들이 뒤따라가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조선 농민들, 조선의 백성들 상당수는 비싼 가격에 조선인들이 만들고 있었던 고무신이며 광목이며 이런 걸 살만한 경제적 여유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국산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민족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국산품의 양 자체는 공급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국산품의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국산품의 가격이 폭등하자 순식간에 누가 이 큰 이익을 봤을까요? 그렇죠.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민족 자본가들이 대단히 큰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비난을 합니다. 물산장려 운동은 자본가 계급의 이기적인 계급 운동일 뿐이라고.
이 물산장려 운동을 통해서 결국 누가 이익을 얻느냐? 오로지 자본가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뿐 대부분 조선인들이 얻는 것은 사실상 없다. 실제로 당시 민족 자본가들이 얻었던 그 수많은 이익들 중에 일부를 독립운동 혹은 노동자들에게 노동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 같은 피드백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물산장려 운동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192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물산장려 운동은 사실상 그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문화통치 시행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의 하나로서 우리 민족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데 그 첫 단추를 끼웠던 운동 중에 하나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한 제1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들에게 공장에서 일을 시켜 먹었을 때 그냥 응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실업교육만 진행을 하죠. 제대로 된 의미 있는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일제가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가 시작되면서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조선인들에게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겠죠. 이것에 고무된 수많은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곳 청계천변에 모여서 1922년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 조선인의 힘으로 직접 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민족운동의 크기를 더 확대해 나가고자 했던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열망이 발현된 것이죠. 당시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다양하고 활발한 형태의 모금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밀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들이 빠른 속도로 모여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도중 1924년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령을 발표하고 이 땅 식민지였던 조선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됨으로써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한풀 꺾여버리게 되었고요.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 가운데 식민지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양성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고 경성제국대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이 경성제국대학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1923년 이상자 선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조선 내에서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본격화되자 당황한 일제는 조선 민중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좌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24년 이곳 오늘날 대학로 자리에 경성제국대학을 개교시킵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의 개교를 통해서 식민지 민중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일단 들어주는 척 제스처를 취했고요. 또한 동시에 식민지 경영을 하기 위한 하부 관료 계층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관의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의 운영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고등교육에 열망을 가졌던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경성제국대학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기반을 한층 더 끌어올려 일제에 저항을 하는 민족 독립운동가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민 지배 체제의 하부의 부속품으로 전락하여 일제가 원했던 대로 조선총독부의 부속품의 일부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지식인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성제국대학의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한편 경성제국대학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완전히 해체돼버리지 않고요.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으로 이름 바뀌었다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국립서울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1972년 캠퍼스를 관악으로 전체 다 이전하기 전까지 바로 이곳은 국립서울대학교의 본관 건물로 사용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사회 각 부문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운동, 요즘에 여성운동이 한국 사회에 되게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이죠. 이미 1910년대, 20년대 거치면서 우리의 여성들이 독립운동의 한 주체로서 명확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소년운동의 시작,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백정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평등과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백정들의 직업적인 평등과 이 사회에 그들을 향한 모든 차별에 대한 항거였던 백정들의 형평운동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조선여자기독청년회, 즉 YWCA가 있었던 것입니다. YWCA란 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있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청년 기독교 단체인데요. 당시 우리나라에 여성들의 지위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낮았던 것에 대한 여건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조선여자기독청년회는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거센 저항의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던 도중 1927년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였던 조선여성동우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른바 민족협동전선으로서의 여성단체의 통합을 이뤄나게 됩니다. 그것이 1927년 근우회의 탄생이죠. 1927년 여성운동계의 민족유일당으로서 근우회가 탄생합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단체였던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YWCA,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였던 조선여성동우회와 같은 단체들이 결합을 합니다. 이것은 1927년 신간회와 같은 맥락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 이른바 좌우합작의 필요성에 따라서 형성되었던 여성운동 계열의 민족협동전선, 즉 민족유일당이었죠. 1927년 탄생했던 근우회는 여성운동의 중요한 맥락들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근우회의 활동 주요 강령들을 보면 조혼의 금지, 결혼의 자유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조혼 금지가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선사회에 여전히 조혼이 강요되고 있었음을,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결혼의 자유가 없이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이 강요받고 있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이에 비해서 근우회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사랑의 권리와 결혼의 주체로서의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이 시기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항일 운동 단체로서의 근우회 활동이 전국적으로 약 70여 개의 지회를 두면서 각 지역의 강연회와 항일 의식을 갖는 여성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게 되는데, 1931년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유일당이 결국 해소되면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 협동단체였던 근우회 역시 1931년에 해소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해마다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가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이란 분인데요.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의 제3대 교주, 즉 동학의 제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의 사위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고귀한 인권에 대한 고민을 처음 만들어냈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1923년 경상도 진주에 백정들이 모여듭니다. 그들 백정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형평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죠. 백정들은 1923년 경상도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는데요. 형평운동, 형자가 저울형자이죠. 평자는 평평할 평자, 형평, 저울과 같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원했던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 백정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차별의식과 실질적인 차별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거부의사를 본격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거죠. 이때 전개되었던 형평운동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백정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경상도 진주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그 운동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곳 서울 창덕궁 앞에 조선형평사 총본부를 개설하고 이 형평운동을 전국적인 단위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 가운데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의 확대를 요구했던 민족운동의 형태들 가운데 하나가 백정들의 형평운동이었던 거죠. (1920년대) 중반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힘을 모아서 결성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3년 국민대표자 회의를 거치면서
큰 위기에 놓였던 사실은 이미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 사이의 어떤 대립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민족주의계 내부에서도 큰 갈등이 이제 번져져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1920년대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인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과 같은 실력 양성 운동이 사실상 실패 혹은 중단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민족주의계 내부에 큰 혼란과 고민이 본격적으로 촉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하던 1924년 춘원 이광수는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논설을 발표하면서 민족주의계의 중요한 논란을 촉발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뒤로 보이는 동아일보사에서 게재됐던 논설 민족적 경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설 내용을 통해서 춘원 이광수는 우리 조선민족이 일제강점 이후로 정치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이유가 무엇보다 이 조선총독부에 의한 일제에 의한 정치활동에 대한 금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민족독립운동 내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원인을 일제가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활동의 범위조차도 아예 수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운동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절개의식이 우리 조선민족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춘원 이광수는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춘원 이광수는 현실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지배하는 이 식민지배 상태에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운동 혹은 참정권운동이 가능하다면 조선총독부가 오케이 한다면 적어도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의 정치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서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 당시 춘원 이광수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민족주의계 내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치론에 관련된 주장들은 결국 일제와 어느 정도 손을 잡자, 일제와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정치적인 독립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당수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마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일제와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해석되었던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은 이광수와 최린과 같은 이른바 자치론자들을 기회주의자, 일제와 타협하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라고 규정 지으면서 그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민족주의계는 일제와 타협하려고 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일제와 1도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이에 치열한 갈등으로 확산되었고 이것은 사회주의계와의 새로운 협동의 모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사회주의는 러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만 한정된 그러한 사회적 운동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레닌에 의해서 결성되었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민테른의 지도하에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이었지만 조선에서도 본격적인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1925년 바로 이곳 오늘날의 롯데호텔 본점 한쪽 구석에 있는 아서원이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조선공산당 결성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서원 되게 특이한 이름의 중국 음식점이죠. 한영외고에 아서는 한 명이다라고 하는 뜻의 중국 음식점은 아닐 거고 이곳 중국 음식점 아서원에서 드디어 이 땅 조선에도 공산주의를 목표로 하는 정당운동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같은 해 겨울 평안도 신의주에서 조선공산당 요원들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이없게도 일본인 경찰들하고 충돌을 맺는 과정에서 조선공산당 간부 상당수가 색출되고 체포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성된 직후에 1년도 지나지 못한 채 조선공산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925년 조선의 독립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한 법률 기억나시죠? 그렇죠. 1925년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치안유지법 적용 대상 1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선공산당은 사실상 해체되어 버렸는데요. 1926년 60만세 운동,
1927년 신간의 결산과 같은 국내에서의 아주 활발한 민족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 조선노동 공산당의 재건 노력 혹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 독립운동 노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셨던 손종 황제께서 승하하십니다. 대한제국의 맨 마지막 황제였던 손종 황제가 돌아가시자 그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다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1919년 3.1 만세운동을 준비했듯이 다시 한번 그 3.1 만세운동을 떠올리면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천도교로 대표되었던 민족주의계와 조선공산당으로 대표되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자들이 모여 1926년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던 도중 이 사실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발각됨으로써 양측 지도부 대부분이 검거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만세운동 이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시작도 못 해본 단계에서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60만세 운동 준비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학생 대표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926년 6월 10일 만세 시위를 성공리에 가능하게 했으니 이것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 우리 민족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엿보여준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는 거죠. (1920년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에서 조선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코민테른은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식민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민족주의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이른바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하는 전술 방식이었죠. 이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하는 방식은 국내의 민족협동전선 그리고 민족유일당운동, 이른바 좌우합작운동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해외, 국내에 걸쳐가지고 민족협동전선 결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1926년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번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당시 준비 과정에서 조선공산당과 그리고 민족주의계가 협력해서 대규모 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안타깝게 체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한 바 있었죠. 그 결과 60만세 운동 이후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사이에 협력에 대한 노력이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 있었던 조선민흥회였습니다. 최초의 민족협동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조선민흥회가 최초의 민족협동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계의 여러 계파 중에 하나였던 서울청년회 그리고 민족주의의 여러 계파 중에 하나였던 물산장려회라고 하는 소수 계파끼리의 민족협동전선이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해 겨울 바로 이곳 안국역 근처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정우회에서는 좌우합작, 즉 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됩니다. 정우회 선언에 따르자면 그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한계를 분명히 하고, 즉 당시 민족주의가 지향했던 바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끌어안을 수 없는 자본가 계급을 옹호하는 부르주아적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와 과정적 동맹을 맺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전제 하에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동맹자로서의 성질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회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결국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독립이죠. 우리 민족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민족주의자지만 혹은 사회주의자이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한 그 과정상의 동맹자로서는 충분히 동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세 번째,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 즉 사회주의자들이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의만을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는 일반 조선 대중들의 아주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바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함께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의 공통의 목표인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 대중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경주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정우회 선언의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계 내에서의 주요 세력이었던 정우회가 좌우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해서 19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좌우합작 운동, 즉 민족통일전선 혹은 민족협동전선 혹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으로써 1927년 드디어 신간회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좌우합작 단체가 탄생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1920년대 코민테른에 의한 민족통일전선 운동의 전개, 그리고 1926년 60만 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좌익과 우익이 보여주었던 협력의 가능성, 그리고 1926년 드디어 결성되었던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최초의 민족협동전선과 이에 뒤이어 1926년 겨울에 발표되었던 사회주의 계열 단체였던 정우회 선언을 통한 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이 제출되면서 1927년 드디어 신간회라고 하는 우리 민족 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협동전선, 즉 민족통일전선이 바로 이곳 탑골공원 건너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곳에 자리 잡았던 신간회는 당시에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의 좌우합작 단체로서 민족유일당으로서 크게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신간회 강령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당시 조선의 인민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각성, 경제적인 각성을 통해서 일제의 식민 지배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당한지, 일제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명시했고요.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좌익과 우익 사이에 단결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했죠. 단 이때 신간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자치론자 등으로 대변되고 있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하고는 연대의 가능성을 전혀 열어놓지 않습니다. 사실상 일제에 의해서 변절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오로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사이의 연대, 그게 신간회 창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비격한다.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기회주의, 무엇이 기회주의인가요? 일제와 손을 잡고 일제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일제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신간회에서는 기회주의자라고 규정짓고 그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을 신간회 활동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게 됩니다. (1926년) 전라도 나주에서 광주로 등교하고 있었던 통학기차 안에서 한 조선인 여학생이 일본인 남학생들로부터 희롱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남학생들과 일본인 남학생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본인 교사들 다 누구 편 들어줬나요? 일본 학생들 편만 들어줬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들 편만 편파적으로 들어줌으로써 조선인 학생들의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학생에 대한 성적 희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광주 시내 전역으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전면적인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져 나가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도 나주, 목포 등지로 확대되면서 광주에서의 학생들의 권리는 전라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해 12월이 되면 경성 지역, 오늘날 서울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전국에 걸쳐서 194개 학교, 그리고 무려 5만 4천 명이나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는데요. 이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학생운동이자 독립운동으로 기록되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선인 학생들 마음속에 쌓이고 있었던 식민지 교육에 대한 대단히 차별적인 교육에 대한 그런 분노가 결국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학교 당국, 교사, 그리고 경찰 측의 차별적인 대우로 폭발해서 나오게 된 사건이죠. 또한 동시에
당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던 당시 최대 규모의 민족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민중대회라고 하는 일반 학생 운동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조선 백성 모두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일본 경찰에 의해서 민중대회 준비 과정이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신간회의 간부 다수가 체포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신간회 창립 이후에 최대 위기였죠.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을 전국적인 규모의 민중대회로 확산시키려고 했던 당시 신간회의 노력은 안타깝게도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지도부 대부분이 검거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바 있습니다. 신간회 지도부 대부분이 검거되면서 신간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발등이 되어버리고 말죠. 1929년 당시에 새롭게 선발되었던 신간회 지도부 상당수는 민족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이때 새롭게 지도부에 선출된 분들이 그간 철저한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해왔던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른바 자치론과 같은 민족주의자 전체도 신간회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공산주의계, 사회주의계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최초의 신간의 주요 강령 중에 하나였던 기회주의자는 철저하게 배격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때마침 중국 내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장제세 국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됨으로 인해서 국공합작이 깨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에서는 전 세계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반드시 민족통일전선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공산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노선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대외적으로는 중국 내 제1차 국공합작의 결렬, 내부적으로는 민중대회 사건 이후 신간의 간부들의 우경화 현상, 기회주의자들까지 포용하려고 했던 우경화 현상 등을 경험했던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민족통일전선을 고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주의자들만의 독자적인 활동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1931년 결국 신간의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자 상당수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민족협동전선을 포기하고 신간회를 해소시킴으로써 보다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진정한 계급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1931년 신간회는 해소하게 되죠. 해소라고 하는 것은 해체와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 기존에 있었던 신간회보다 보다 더 높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조직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미로 당시 신간회 내의 사회주의자들은 해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 뒤에 1930년대 이후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큰 주목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문화운동 형태로서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193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됐고요.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1920년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노동자 계급 그리고 농민 계급의 운동에 더더욱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1930년대 이른바 혁명적 노동조합, 혁명적 농민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계급투쟁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신간의 해소 이후에 민족주의는, 사회주의는 각각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음 시간에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문화 수호운동,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927년 근우회이죠. 그래. 나주국토 해라 하면 미리 좀 묻고 가. 식민지 지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지식인. 이때 조선인들이 우리에게도 고등교육을 필요하다며, 그리고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 스스로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